다 불질러버려. 그 한마디로 한 여자의 인생이 불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지켜본 남자는 직접 돈을 쥐어준 사람이었습니다. 이제야 좀 무너지겠네. 그런데 불길 속으로 뛰어든 건 그 여자였습니다. 자기 목숨이 아니라 사진첩 하나를 꺼내기 위해서요. 그리고 그 순간 그 여자가 부른 이름 하나에 남자의 모든 계획이 멈춰버립니다. 진우야, 왜 이 여자는 끝까지 저 사진을 지키려 한 걸까요? 그리고 왜 그 이름을 알고 있었을까요?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 계신 곳이 어디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로또 1등의 행운이 따르실 겁니다. 그럼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서진우, 34살. 해외에서 냉혹한 투자의 세계를 주름잡던 그가 한국 땅을 다시 밟은 건 그리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복수, 단 하나의 목적이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진우는 믿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버린 여자, 이진숙. 그 여자가 자신을 팔아넘기고 편하게 살아왔다고요. 어린 시절부터 귓가에 박힌 그 말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진우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낡은 시장 골목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건너편 옥탑방을 빌리는 것이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고개를 갸웃거렸죠. 수천만 원짜리 시계를 찬 청년이 왜 이런 허름한 곳을 찾는지 이해할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진우의 눈은 오직 한 곳만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시장 모퉁이, 빛바랜 간판 아래 웅크린 작은 가게. 진숙네 수제비라고 적힌 그 간판 글씨마저 반쯤 지워져 있었습니다. 옥탑방에 짐을 풀자마자 진우는 가방에서 최첨단 장비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고배율 망원경, 소형 도청기, 그리고 녹화 장치까지.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처럼 정밀하고 차가운 손놀림이었습니다. 렌즈를 조절하자 수제비집 내부가 선명하게 들어왔습니다. 좁은 주방에서 반죽을 치대는 한 여인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이진숙, 58살. 구부정한 어깨 위로 하얀 밀가루가 눈처럼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손마디는 굵게 부어올라 있었고 앞치마 끈은 여러 번 매듭을 고쳐 묶은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진우가 기억하는, 아니 진우가 상상하던 호의호식하는 여자의 모습과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그때 시장 통로에서 거친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이 할머니가 또 버티고 있어. 재개발 다 막는 거 아니야? 알박기 하는 거 아닙니까? 대체 뭘 믿고 이러는 거예요? 상인 5~6명이 수제비집 앞에 몰려와 손가락질을 해댔습니다. 시장 재개발 문제로 온 골목이 흉흉한 가운데 끝까지 가게를 지키고 있는 진숙은 눈엣 가시나 다름없었던 거죠. 진숙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빗자루를 들고 가게 앞 바닥을 쓸고 또 쓸었습니다. 마치 이 소란이 자신과는 상관없다는 듯이, 아니 어쩌면 이런 비난에 이미 너무 익숙해져 버린 사람처럼요. 그런데 이상한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진숙은 바닥을 쓸면서도 틈틈이 시장 입구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쓸쓸하면서도 간절한, 무언가를 놓지 못하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눈이었습니다. 망원경 너머로 그 눈빛을 포착한 진우는 입꼬리를 비틀었습니다. 가슴 어딘가가 묘하게 저릿했지만 그는 그 감정을 단번에 짓눌렀습니다. 연기 잘하네. 곧 모든 걸 잃게 해줄게. 진우는 모니터 앞에 앉아 차갑게 은조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만이 서려 있었고 그 분노 아래 숨겨진 상처는 본인조차 알아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바깥에서는 저녁 노을이 시장 골목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지만 옥탑방 안은 푸르스름한 모니터 빛만이 진우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아들이 어머니를 향해 칼을 겨눈 슬프고도 잔인한 이야기의 첫 장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우는 시장에서 가장 목소리가 크고 주먹이 거친 사내를 찾아갔습니다. 시장 번영회장 마성태. 45살의 그 남자는 겉으로는 상인들의 대표를 자처했지만 뒤로는 재개발 이권에 눈이 뒤집힌 탐욕덩어리였습니다. 진우는 시장 뒷골목의 허름한 고깃집에서 마성태와 마주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죠. 진숙내 수제비. 저 가게만 밀어내면 재개발 동의율 100% 됩니다. 제가 보상은 확실하게 해드리죠. 진우의 목소리는 나직하고 단호했습니다. 마성태는 봉투 안의 숫자를 확인하더니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입꼬리가 귀에 걸릴 듯 올라갔죠. 아이고 사장님. 진작 이렇게 시원시원한 분이 나서셨어야지. 그 할머니 가게 하나 치우는 건 일도 아닙니다. 마성태가 기름진 손으로 봉투를 낚아채는 모습을 보며 진우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이 정도 미끼에 꼬리를 치는 하이에나라니. 하지만 지금은 이 하이에나가 필요했습니다. 자신의 손을 직접 더럽히지 않고 진숙을 무너뜨릴 도구로서 말이죠. 그날 오후 진우는 옥탑방에서 낡은 작업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고급 시계를 풀고 머리를 흐트러뜨리고 볼에 기름때를 묻혔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은 시장 어디에나 있을 법한 평범한 노동자로 변해 있었습니다. 진우는 그 모습에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이고는 진숙네 수제비의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가게 안은 생각보다 깨끗했습니다. 좁지만 정갈하게 닦인 테이블 4개, 벽에는 오래된 달력과 함께 빛바랜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너무 멀어서 사진 속 인물은 알아볼 수 없었지만 액자 가장자리가 손때로 반들반들한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누군가 매일같이 그 사진을 만지고 있다는 뜻이었죠. 어서 오세요. 주방에서 나온 진숙이 진우를 보는 순간 미세하게 몸이 굳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주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눈동자가 한번 크게 흔들렸고 수제비 반죽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깐. 진숙은 이내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를 안내했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오늘 반죽이 잘 되었어요. 진우는 구석자리에 앉아 진숙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했습니다. 반죽을 뜯는 손놀림, 국물의 간을 보는 모습, 팔을 써는 칼질까지 모든 동작에 정성이 묻어 있었습니다. 특히 진우의 그릇에 수제비를 담을 때 진숙은 유독 한참을 들여다보며 반죽 모양을 가다듬었습니다. 다른 손님에게는 하지 않던 행동이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진숙이 그릇을 내밀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묘하게 떨리고 있다는 걸 진우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릇을 받아드는 순간 손끝으로 전해지는 따뜻한 온기가 있었습니다. 국물에서 올라오는 김이 진우의 얼굴을 감싸 안았고 어디선가 맡아본 듯한 익숙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순간 아주 오래전 기억의 파편 같은 것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따뜻한 무언가에 안겨있던 느낌, 부드러운 손이 이마를 쓸어주던 감촉. 하지만 진우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가식이군.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진우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여자의 친절도 따뜻함도 전부 가짜라고. 자신을 버린 여자가 무슨 정성이고 무슨 온기냐고. 진우는 수제비를 한 숟갈도 더 뜨지 않은 채 10,000원짜리 한 장을 테이블에 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문을 나서는 진우의 등 뒤로 진숙의 시선이 오래도록 따라붙었습니다. 진숙은 진우가 남기고 간 거의 그대로인 수제비 그릇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는 주방 구석에서 앞치마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옥탑방으로 돌아온 진우는 모니터 앞에 앉아 오늘의 관찰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가게 구조,
단골 손님 패턴, 진숙의 동선까지 빈틈없이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펜을 잡은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진우 자신만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뒤 진우의 계획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른 아침 시장 골목에 검은 봉고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건 험상궂은 사내 4명. 마성태가 보낸 불량배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문도 열지 않은 진숙네 수제비 앞에 늘어서더니 리더격인 사내가 쇠파이프로 셔터를 쾅쾅 내리쳤습니다. 할머니, 문 열어. 좋게 말할 때 나와. 진숙이 황급히 셔터를 올리자 사내들은 거침없이 안으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건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난동이었습니다. 밀가루 포대를 칼로 찢어 공중에 뿌리고 냄비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하얀 밀가루가 눈보라처럼 가게 안을 뒤덮었고 국물이 바닥에 쏟아져 비릿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재개발 동의서에 도장 안 찍을 거야? 그럼 장사도 못하게 해줄게. 사내 하나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진숙은 밀가루 범벅이 된 얼굴로 그들 앞에 섰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지만 뒷걸음질 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사내 하나가 발길질로 테이블을 걷어차면서 그 위에 놓여있던 그릇들이 와르르 쏟아졌습니다. 진숙의 눈이 공포로 커졌습니다. 하지만 그 공포는 자기 자신을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쏟아지는 그릇들 사이에 며칠 전 진우가 먹다 남긴 수제비 그릇이 있었던 겁니다. 진숙은 본능적으로 몸을 날려 그 그릇을 두 팔로 감싸 안았습니다. 날카로운 사기 파편이 팔뚝을 긁고 지나갔지만 진숙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옥탑방 모니터 앞에 진우는 그 장면을 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저 여자가 지금 그릇 하나를 지키려고 몸을 던진 건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지금이 기회였으니까요. 불량배들이 가게 앞쪽에서 난동을 부리는 사이 진우는 뒷골목을 돌아 수제비집 창고로 향했습니다. 낡은 철문은 안쪽에서 걸려 있었지만 미리 복제해둔 열쇠로 간단히 열렸습니다. 창고 안은 밀가루 포대와 각종 양념통이 빽빽하게 쌓여 있었고 구석에는 먼지 쌓인 오래된 상자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진우의 목적은 진숙의 재무자료, 비자금의 흔적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상자를 하나씩 열어보던 진우의 손이 멈췄습니다. 장부나 통장이 아닌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작은 나무 상자 안에 정성스럽게 접힌 베넷 저고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세월에 바랜 노란빛 천위에 작은 글씨로 진우야, 건강하게 자라렴이라고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갓난아기의 흑백 사진, 돌잔치 사진, 유치원 입학식 사진이 시간 순서대로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사진마다 뒷면에 날짜와 함께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진우 100일. 웃음이 아빠를 닮았다. 진우 첫걸음마. 넘어져도 울지 않았다. 유치원 가는 날. 가방이 등보다 컸다. 사진은 유치원 입학식을 마지막으로 끊겨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사진 대신 빈 종이들이 끼워져 있었는데 거기에는 같은 문장이 수백 번 반복되어 적혀 있었습니다. 진우야,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빼곡하게 어떤 글씨는 또렷하게 어떤 글씨는 번져서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눈물 자국이 종이를 울퉁불퉁하게 만들어 놓은 곳도 있었습니다. 진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버린 여자, 자신을 팔아넘긴 여자가 왜 이런 것들을 간직하고 있는 겁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진우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것도 가식이라고, 동정을 사기 위한 연극이라고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하지만 베넷 저고리를 움켜쥔 손가락은 도무지 힘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낡은 천에서 희미하게 올라오는 냄새가 있었습니다. 밀가루와 된장, 그리고 그 아래 깔린 아주 오래된 비누 향기. 그 냄새를 맡는 순간 진우의 심장이 한 박자 멈춘 것처럼 덜컥거렸습니다. 바깥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점점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불량배들이 빠져나가는 모양이었습니다. 진우는 서둘러 상자를 원래대로 돌려놓고 창고를 빠져나왔습니다. 뒷골목을 걸어 옥탑방으로 돌아오는 내내 진우는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 나왔지만 느끼지 못했습니다. 옥탑방에 돌아온 진우는 책상 위에 주먹을 내리쳤습니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좁은 방 안에 울렸습니다. 연기야. 전부 다 연기라고.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안에 미세한 균열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모니터 속에서는 밀가루 범벅이 된 가게를 혼자서 묵묵히 치우는 진숙의 모습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진숙은 깨진 그릇 파편을 하나하나 주워 담으면서도 팔뚝의 상처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진우가 앉았던 구석 자리를 가장 먼저 가장 깨끗하게 닦아내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혐오해야 할 여자였습니다. 증오해야 할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가슴 한쪽이 이상하게 무거웠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심장 위에 돌덩이를 하나 올려놓은 것처럼 숨을 쉴 때마다 묵직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그 감정에 이름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붙일 수 없었습니다. 이름을 붙이는 순간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올린 모든 분노가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창밖으로 시장의 불빛이 하나둘 꺼지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유일하게 불이 켜져 있는 곳은 진숙네 수제비뿐이었습니다. 진숙은 새벽이 다 되도록 가게를 치우고 새 밀가루 반죽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내일도 어김없이 가게를 열기 위해서, 혹시 올지도 모를 누군가를 위해서. 진우는 그 불빛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기다려. 아직 시작도 안 했으니까. 그 목소리에는 여전히 칼날 같은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칼날 위에 아주 작은 이슬 한 방울이 맺혀 있다는 것을 진우 자신은 끝내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 전화는 새벽 4시에 걸려왔습니다. 진우는 모니터 앞에서 깜빡 잠이 들었다가 진동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화면에 뜬 발신자 이름을 보는 순간 등줄기를 타고 차가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조영자. 진우의 친할머니이자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가족이라 부를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진우야 할머니다. 70대의 나이가 무색할 만큼 또렷하고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마치 칼날 위에 비단을 깔아놓은 것 같은 부드러우면서도 서늘한 음성이었죠. 그 여자 가게 근처에 있다면서? 내가 왜 너를 데려왔는지 잊은 건 아니겠지. 진우는 대답 대신 침묵했습니다. 조영자는 그 침묵을 기다렸다는 듯이 말을 이었습니다. 이진숙, 그녀는 너를 팔아넘긴 돈으로 평생 호의호식했어. 내가 배고파 울던 밤에 그녀는 따뜻한 방에서 코를 골고 있었단다. 그걸 잊으면 안 돼. 조영자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진우의 귓속에 모처럼 박혔습니다. 어릴 적부터 수백 번 들어온 이야기였습니다. 베넷 저고리에 적힌 글씨가 사진첩 뒤에 빼곡하던 미안해라는 글씨가 잠깐 머릿속을 스쳤지만 진우는 이를 악물고 그 기억을 지워버렸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할머니. 곧 끝낼 겁니다. 전화를 끊은 뒤 진우는 한참 동안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지만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조영자의 목소리가 귓속에서 맴돌 때마다
창고에서 발견한 베넷 저고리의 촉감이 손바닥 위에 되살아났습니다. 두 개의 기억이 부딪히며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날이 밝자 진우는 감정을 털어내듯 세수를 하고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비서에게 지시해 이진숙의 금융거래 내역을 추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며칠 뒤 비서가 보내온 보고서를 확인한 진우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이진숙은 매달 정확히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거액을 송금하고 있었습니다. 수신자 이름은 없었고 무명이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금액은 적게는 200만 원에서 많게는 500만 원까지. 수제비 한 그릇에 7천 원을 받는 가게에서 나올 수 있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역시 그렇군. 진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가 내린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이진숙은 자신을 팔아넘긴 돈을 어딘가에 숨겨두고 지금까지 빼돌리고 있는 것이라고요. 가난한 척 시장 구석에서 수제비를 빚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감춰진 비자금이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수제비 집은 그저 위장일 뿐이라고요. 분노가 다시 차올랐습니다. 창고에서 느꼈던 흔들림이 어리석은 감상이었다고 진우는 스스로를 질책했습니다. 이 여자는 끝까지 가식적인 인간이라고 단정지었습니다. 그날 오후 진우는 곧바로 행동에 옮겼습니다. 시장 재개발 추진위원회에 익명의 투자자 명의로 거액을 기부하고 그 조건으로 진숙네 수제비 가게 앞 도로에 대형 공사 펜스를 설치하게 만든 것입니다. 명목은 도로 정비공사. 하지만 실제로는 수제비집 입구를 완전히 가려버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높이 3m가 넘는 철제 펜스가 가게 앞을 둘러쌌습니다. 간판은 완전히 가려졌고 입구로 들어가려면 좁은 골목을 빙 돌아가야 했습니다. 사실상 손님이 들어올 수 없는 구조가 된 것이죠. 다음 날 아침 진숙은 가게 문을 열고 나와 펜스를 올려다보았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 높은 철벽이 가게를 감옥처럼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단골 손님 할아버지 한 분이 골목을 헤매다 겨우 찾아왔지만 결국 이거 어디로 들어가야 해? 라며 발길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그날 수제비집을 찾은 손님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진숙은 텅 빈 가게에 혼자 앉아 반죽을 치댔습니다. 손님이 없어도 반죽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 반죽을 그만두는 순간 무언가가 끊어져 버린 것처럼 진숙은 쉬지 않고 밀가루를 주무르고 뜯고 다시 뭉쳤습니다. 그러다 문득 손을 멈추고 펜스 너머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좁은 틈 사이로 보이는 하늘은 손바닥만 했습니다. 진우야. 아무도 없는 가게에서 진숙이 나직이 불렀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혹은 그저 습관처럼 나온 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두 글자에 담긴 그리움은 좁은 가게를 가득 채우고도 남았습니다. 옥탑방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던 진우는 도청기를 통해 그 이름을 들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심장이 쿵하고 한번 크게 뛰었습니다. 진우는 황급히 이어폰을 빼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방 안을 두세 바퀴 서성이다가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펜스에 둘러싸인 수제비집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손님이 없는데도 진숙은 국물을 끓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올지도 모를 누군가를 위해 언제든 따뜻한 수제비를 내어줄 수 있도록. 진우는 그 연기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왜 안 무너지는 거야? 짜증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무엇이었을까요? 진우 자신도 그 감정의 정체를 알 수 없었습니다. 분명한 건 계획대로 이진숙을 무너뜨리고 있는데도 가슴속의 공허함은 줄어들기는커녕 점점 커져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진우는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화면에는 이진숙의 송금 내역이 빼곡하게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무명이라는 수신자 이름이 수십 줄 반복되고 있었죠. 이 돈의 행방만 밝혀내면 모든 것이 끝날 터였습니다. 진우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송금 추적을 더 깊이 파. 최종 수신자가 누구인지 반드시 찾아내. 전화를 끊고 나서 진우는 다시 모니터를 켰습니다. 펜스에 가로막힌 어둑한 가게 안에서 진숙이 혼자서 수제비 반죽을 뜯어 끓는 물에 넣고 있었습니다. 한 조각 한 조각. 기다림을 반죽 속에 빚어 넣듯이 느리고도 정성스러운 손놀림이었습니다. 진우는 모니터를 끄지 못했습니다. 꺼야 했는데 손이 리모컨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가게 안의 불빛은 더욱 외로워 보였고 그 불빛을 바라보는 진우의 눈동자 속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무언가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조여오는 올가미는 이진숙의 목이 아니라 진우 자신의 목을 향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진우는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펜스가 설치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수제비집의 매출은 바닥을 쳤고 진숙의 얼굴에는 날이 갈수록 그림자가 짙어졌습니다. 하지만 진숙은 가게를 닫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반죽을 하고 국물을 끓이고 손님이 올 리 없는 가게 앞을 쓸었습니다. 그 모습이 마성태의 신경을 긁었습니다. 아니, 저 할머니가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손님이 없는데 가게를 여는 게 말이 돼? 마성태는 시장 뒷골목 사무실에서 부하들 앞에 서며 이를 갈았습니다. 진우에게 받은 돈은 이미 절반 이상 써버렸는데 정작 진숙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었으니까요. 재개발 동의서에 도장을 받아내지 못하면 나머지 돈도 물거품이 될 판이었습니다. 마성태의 눈이 사나워졌습니다. 좋게 말해서 안 되면 몸으로 느끼게 해줘야지. 그날 저녁 시장이 문을 닫을 시간에 마성태는 직접 수제비집을 찾아왔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덩치 큰 사내 둘이 양옆에 서 있었고 마성태의 손에는 손도끼가 들려 있었습니다. 진숙은 설거지를 하다가 그 기척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번영 회장님, 이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진숙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은 마성태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성태는 대답 대신 손도끼를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가게 안에 남아있던 나무 테이블을 향해 내리쳤습니다. 쩍 하는 소리와 함께 테이블이 두 쪽으로 갈라졌습니다. 할머니, 나도 더 이상 참을 인내심이 없어. 마성태는 테이블을 하나씩 박살내기 시작했습니다. 의자를 걷어차고 벽에 걸린 액자를 떼어내 던지고 주방의 선반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릇이 깨지는 소리, 나무가 쪼개지는 소리가 좁은 가게 안에서 폭탄처럼 울렸습니다. 진숙은 벽 쪽으로 물러서며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마성태의 손도끼가 가게를 휩쓸고 지나간 뒤 멀쩡한 것은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성태의 눈이 한 곳에서 멈췄습니다. 주방 벽에 마지막으로 걸려있는 작은 사진첩. 가장자리가 손때로 반들반들한 진숙이 목숨처럼 아끼는 그 사진첩이었습니다. 마성태가 사진첩을 벽에서 떼어들었습니다. 진숙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거 번영 회장님, 그것만은 안 됩니다. 제발이요. 진숙이 처음으로 간절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 사진첩 안에 무엇이 있는지 마성태는 알지 못했지만 진숙의 반응을 보니 급소를 찔렀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마성태의 입꼬리가 잔인하게 올라갔습니다. 도장 찍어. 그러면 돌려줄게. 마성태는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냈습니다. 찰칵 작은 불꽃이 사진첩 모서리에 닿을 듯 말 듯 흔들렸습니다. 진숙은 무릎이 꺾이듯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모아
마성태의 바짓단을 잡았습니다. 제발 그것만은요. 그건 제 아들 사진이에요. 제 아들밖에 없어요. 목소리가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참아온 사람이 마지막 한 줄기 버팀목 앞에서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마성태는 그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진숙의 몸이 바닥에 넘어졌고 머리가 깨진 테이블 모서리에 부딪혔습니다. 이마에서 피가 배어 나왔지만 진숙은 그대로 기어가 다시 마성태의 발을 잡았습니다. 죽어도 좋으니까 사진첩만 돌려주세요. 네. 마성태는 혀를 찼습니다. 사진첩을 주방 바닥에 내던지고는 그 위에 인화물질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가게 곳곳에 특히 수제비 반죽이 쌓여있는 주방 근처에 집중적으로 뿌렸습니다. 신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내일까지 동의서 가져와. 안 그러면 이 가게 통째로 잿더미가 될 줄 알아. 마성태는 라이터를 진숙의 눈앞에서 한 번 더 찰칵 켜보이고는 돌아섰습니다. 부하들이 뒤따르며 가게 문을 쾅 닫았습니다. 진숙은 바닥에 엎드린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이마에서 흘러내린 피가 밀가루와 섞여 붉은 반죽처럼 번지고 있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진숙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바닥에 떨어진 사진첩을 집어드는 것이었습니다. 인화 물질이 묻은 사진첩을 앞치마로 조심스럽게 닦아내며 진숙은 사진 한 장 한 장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사진은 무사했습니다. 진숙의 입에서 안도의 한숨이 새어나왔고 그 한숨 끝에 실려 나온 건 작은 흐느낌이었습니다. 옥탑방 모니터 앞에 진우는 이 모든 장면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마성태가 테이블을 부술 때는 담담했습니다. 그릇이 깨질 때도 표정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숙이 사진첩을 지키려고 무릎을 꿇는 순간 진우의 손이 마우스를 움켜쥐며 하얗게 질렸습니다.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쪼이는 느낌이 들었고 관자놀이에서 맥박이 뛰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진숙이 제 아들 사진이라고 말하는 순간 진우의 귀에서 이명이 울렸습니다. 윙 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진우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이건 계획대로 된 것입니다. 원래 이렇게 되어야 했습니다. 자신이 시킨 일이고 자신이 설계한 시나리오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숨을 쉬기가 힘든 겁니까? 모니터 속에서 진숙은 피 묻은 얼굴로 사진첩을 가슴에 꼭 안은 채 주방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신어 냄새가 가득한 폐허 같은 가게에서 세상에 남은 유일한 보물을 지킨 사람처럼 그 모습이 진우의 망막에 각인되었습니다. 눈을 감아도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진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세면대로 갔습니다. 차가운 물을 틀어 얼굴을 씻었습니다. 물줄기 사이로 자신의 얼굴이 거울에 비쳤습니다. 핏기 없는 얼굴, 충혈된 눈, 그리고 그 눈 속에 처음으로 비치는 감정. 그것이 무엇인지 진우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죄책감이었습니다. 그날 밤 진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세면대 거울 앞에서 돌아온 뒤로 모니터를 다시 켜지 못했습니다. 대신 옥탑방 바닥에 등을 대고 누워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금이 간 시멘트 천장 위로 진숙이 무릎을 꿇던 장면이 반복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제 아들 사진이에요라는 갈라진 목소리가 귓속에서 빠져나가질 않았습니다. 새벽 2시, 3시, 4시. 시간이 흘러도 잠은 오지 않았고 가슴 위의 돌덩이는 점점 무거워지기만 했습니다. 진우는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에 섰습니다. 시장 골목은 깊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수제비 집에서도 불빛이 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우의 눈은 그 어둠 속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계획대로야.
흔들리면 안 돼. 진우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진심인지 진우 자신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마성태가 뿌린 인화 물질은 그대로였고 진숙은 신어 냄새가 배어든 가게에서 창문을 활짝 열어놓은 채 영업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이마의 상처에는 거즈를 대고 있었지만 병원에는 가지 않은 눈치였습니다. 가게 안은 부서진 테이블 대신 시장에서 주워온 나무 상자를 뒤집어 의자 삼아 놓았고 깨진 그릇 대신 스테인리스 냄비 뚜껑에 수제비를 담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 새벽 일이 터졌습니다. 진우는 옥탑방에서 모니터를 켠 채 얕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꿈속에서 누군가가 자신의 이마를 쓸어주고 있었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이었습니다. 그 손을 잡으려는 순간 귀를 찢는 경보음이 꿈을 박살냈습니다. 화재 경보였습니다. 진우는 벌떡 일어나 모니터를 확인했습니다. 수제비집 주방 쪽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고 있었습니다. 인화 물질이 뿌려진 곳에서 시작된 불이 목재 선반을 타고 순식간에 번지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검은 연기가 가게 안을 빠르게 뒤덮었고 카메라 렌즈마저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진우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마우스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카메라 각도를 돌리자 연기 속에서 진숙의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진숙은 출구 쪽으로 가는 대신 불길이 번지는 주방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나와. 진우는 자기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모니터를 향해 들릴 리 없는 외침을 내뱉고 있었습니다. 진숙이 주방으로 뛰어든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사진첩. 그 전날 밤 진숙은 신호가 묻은 사진첩을 깨끗이 닦아 주방 선반 위에 올려두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선반이 지금 불타고 있었습니다. 연기 속에서 진숙의 손이 선반을 더듬었습니다. 기침이 터져나왔고 눈물이 그 흐름과 섞여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손가락 끝에 사진첩이 닿았습니다. 진숙은 그것을 가슴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출구를 향해 몸을 돌리려는 순간 천장에서 불붙은 목재가 떨어져 내렸습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진숙의 몸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모니터 화면이 연기로 완전히 뒤덮이며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진우는 의자를 걷어차며 뛰쳐나갔습니다. 계단을 두세 칸씩 뛰어내려갔고 시장 골목을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새벽 공기가 폐를 찔렀지만 느끼지 못했습니다. 펜스를 돌아 수제비집 앞에 도착했을 때 가게 입구에서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열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진우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팔로 코와 입을 막고 연기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발에 무언가가 걸렸고 손을 뻗어 바닥을 더듬었습니다.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그 뜨거운 바닥 위에 축 늘어진 사람의 팔이 만져졌습니다. 진숙이었습니다. 진우는 진숙의 몸을 끌어안고 출구 쪽으로 기어갔습니다. 연기가 목구멍을 태웠고 눈앞이 깜깜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가게 밖으로 나온 순간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를 채웠고 진우는 진숙을 안은 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진숙은 의식이 없었습니다. 얼굴은 그 흐름으로 검게 물들어 있었고 머리카락 끝이 그슬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팔은 여전히 사진첩을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의식을 잃는 그 순간까지 진숙이 지킨 것은 자기 목숨이 아니라 아들의 사진이었던 겁니다. 진우의 몸이 격렬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쪼이고 숨이 막혔습니다. 시야가 좁아지더니 주변의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공황 발작이었습니다. 진우는 진숙을 안은 채 바닥에 쓰러지듯 무릎을 꿇었습니다.
숨을 쉬려 해도 공기가 들어오지 않았고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의식이 흐려져 가던 진숙의 손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더듬더듬 마치 무언가를 찾는 것처럼 그 손이 진우의 손등 위에 닿았습니다. 차갑고 거친 밀가루 반죽을 수만 번 주무른 손이었습니다. 그 손이 진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진숙의 입술이 달싹거렸습니다. 연기에 그을린 목에서 바람 빠지는 듯한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진우야. 진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살아있었구나, 우리 진우. 그 한마디에 진우의 세계가 멈췄습니다. 심장이 한번 크게 뛰고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새벽 공기도 타다 남은 나무가 부서지는 소리도 멀리서 달려오는 소방차 사이렌도 진우의 귀에는 오직 진숙의 숨결과 그 한마디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처음부터 낡은 작업복을 입고 가게에 들어선 그날부터 어쩌면 그보다 훨씬 전부터 진숙은 자기 앞에 나타난 사람이 자기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알면서도 모른 척했고 알면서도 수제비를 끓여 내밀었고 알면서도 이름을 부르지 않았던 겁니다. 진우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무언가가 목구멍을 틀어막았고 터져나온 것은 말이 아니라 울음이었습니다. 34해를 살면서 한 번도 운 적 없는 사람이 불에 탄 가게 앞에서 어머니의 손을 잡은 채 어린아이처럼 울고 있었습니다. 소방차가 도착했고 구급대원들이 뛰어왔습니다. 진숙의 몸이 들것에 실렸습니다. 진우의 손에서 진숙의 손이 빠져나가는 순간 진우는 소리쳤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떠났습니다. 진우는 젖은 바닥 위에 무릎을 꿇은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손바닥 위에는 진숙의 체온이 아직 남아 있었고 그 온기가 사라지는 것이 무서워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불에 탄 수제비집 잔에 위로 첫 햇살이 내려앉았습니다. 그 빛 속에서 진우의 무릎 옆에 떨어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을린 사진첩이었습니다. 반쯤 탄 표지 사이로 사진 한 장이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갓난아기를 안고 환하게 웃는 젊은 여자의 사진. 사진 뒷면에 적힌 글씨가 아침 햇살에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진우야, 내가 태어난 날. 엄마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했던 날. 진우는 그 사진을 두 손으로 들어 올리며 이마에 갖다 대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사진 위로 떨어졌습니다. 한 방울, 또 한 방울. 34해의 분노와 증오와 외로움이 그 눈물에 실려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바닥이었습니다.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가장 깊고 어두운 바닥. 하지만 바닥을 치고 나서야 비로소 올려다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진우는 처음으로 자신이 서 있던 곳이 얼마나 어두웠는지를 깨달았습니다. 병원 복도는 새벽녘의 정적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진우는 중환자실 앞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불에 그을린 옷자락에서는 아직도 탄내가 났고 양손에는 진숙을 끌어안았을 때 생긴 화상 자국이 벌겋게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소독이라도 하자고 몇 번이나 권했지만 진우는 고개만 저었습니다. 아프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픈 것조차 느낄 수 없었습니다. 온 신경이 중환자실 안 진숙에게 쏠려 있었으니까요. 새벽 6시 담당 의사가 나왔습니다. 연기 흡입으로 인한 폐 손상이 심합니다. 의식은 돌아올 수 있지만 향후 2, 3일이 고비입니다. 의사의 말이 귓속을 지나가는 동안 진우는 멍하니 바닥만 바라보았습니다. 고비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고비, 자신이 만든 고비였습니다.
마성태를 풀어놓은 것도, 펜스를 친 것도, 이 모든 것의 시작점에 자신이 서 있었습니다. 진우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손바닥 사이로 뜨거운 숨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때 진우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비서였습니다. 대표님, 이진숙 씨의 송금 추적 결과가 나왔습니다.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귀에 갖다 댔습니다. 비서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무명으로 송금된 금액의 최종 수신처를 확인했습니다. 전액 서울대학교 병원소와 심장외과에 기부금으로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기부자 명의는 없지만 기부 항목에 수혜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진우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수혜자 이름이 뭔데? 서진우, 대표님 성함입니다. 전화기를 잡은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전화기가 무릎 위로 떨어졌지만 주울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비서의 말이 이어지고 있었지만 더 이상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진숙이 매달 보내던 돈은 비자금이 아니었습니다. 진우의 이름으로 심장병을 앓는 아이들의 수술비에 기부된 돈이었습니다. 수제비 한 그릇에 7,000원, 하루에 20그릇을 팔아도 되지 않을 금액을 진숙은 어떻게든 모아서 아들의 이름으로 세상에 내놓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의 곁에 없는 아들을 대신해 다른 누군가의 아들과 딸을 살리고 있었던 겁니다. 진우의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복도 천장의 형광등이 물결치듯 일렁거렸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느리지만 단단한 발걸음. 진우가 고개를 들자 낡은 재킷에 모자를 눌러 쓴 50대 남자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뺨에는 오래된 칼자국이 있었고 거친 손에는 종이 가방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시장 청가물 가게 주인 오 반장이었습니다. 자네가 서진우 맞지? 오 반장은 진우 옆에 앉으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진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기력이 없었습니다. 오 반장은 개의치 않고 종이 가방에서 오래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나는 27년 전 이 동네 파출소에서 근무했던 형사야. 진숙 씨 사건을 담당했었지. 진우의 눈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오 반장은 봉투에서 누렇게 바랜 서류들을 꺼내 진우 앞에 펼쳤습니다. 경찰 조서, 병원 진단서, 그리고 법원 기록이었습니다. 27년 전 이진숙은 자네를 버린 게 아니야. 빼앗긴 거야. 오 반장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서류를 짚어가며 그날의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숙은 24세 진우를 낳았습니다. 남편은 진우가 돌이 지나기 전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시어머니인 조영자만 남았습니다. 조영자는 처음부터 가난한 집안에서 온 며느리를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남편이 죽자 조영자의 태도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죠. 쓸모없는 년이 내 아들을 잡아먹었어. 전연이 붙어 있으면 우리 집안이 망한다. 조영자는 주변 사람들에게 진숙이 불길한 여자라고 소문을 퍼뜨렸고 친척들을 동원해 진숙을 고립시켰습니다. 하지만 진숙은 버텼습니다. 아들만 곁에 있으면 무엇이든 견딜 수 있었으니까요. 진우가 유치원에 다니던 7살 무렵까지 진숙은 이를 악물고 아이를 키웠습니다. 그러나 조영자는 끝내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진숙이 아이를 학대한다는 거짓 신고를 경찰에 넣었고 동시에 고용한 변호사를 통해 양육권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가난하고 홀로인 31살 여자가 재벌가의 변호사 군단을 이길 수 있었겠나? 오 반장의 눈이 쓸쓸하게 가라앉았습니다. 법원은 조영자의 손을 들어주었고 진숙은 양육권을 박탈당했습니다. 판결이 나던 날 진숙은 법원 복도에서 진우를 꼭 안은 채 놓지 않으려 했습니다. 경비원 2명이 달려들어 진숙의 팔에서 아이를 떼어냈고
진숙은 바닥에 엎드려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울부짖었습니다. 진우야, 진우야, 엄마 여기 있어. 엄마가 꼭 데리러 갈게. 하지만 조영자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판결 이후 진숙의 접근을 완전히 차단했고 아이에게는 내 엄마는 널 버리고 도망간 나쁜 여자라고 가르쳤습니다. 진숙이 아이를 만나러 오면 경찰을 불렀고 결국 접근 금지 명령까지 받아냈습니다. 진숙 씨는 매주 법원 앞에 와서 하루 종일 앉아 있었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혹시 자네를 한 번이라도 볼 수 있을까 하고 그걸 내가 3년 동안 지켜봤어. 오 반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다 포기한 게 아니라 다른 방법을 찾은 거야. 자네가 살고 있는 동네 근처에 수제비 가게를 열었지. 언젠가 자네가 이 골목을 지나갈 수도 있으니까. 그게 27년이야, 서진우. 진우는 서류를 쥔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것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경찰 조서에는 진숙이 제출한 탄원서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수백 장의 탄원서, 모두 양육권 회복을 요청하는 내용이었고 매 장마다 같은 문장으로 끝나고 있었습니다. 아이에게 단 한 번만이라도 엄마의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단 한 번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호소였습니다. 진우의 세계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진우가 믿고 있던 세계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버린 나쁜 어머니, 돈을 위해 아들을 팔아넘긴 여자. 그 이야기는 전부 거짓이었습니다. 조영자가 만들어낸 치밀하고 잔인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진짜 적은 처음부터 이진숙이 아니라 조영자였던 겁니다. 진우는 서류를 내려놓고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를 바라보았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진숙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수많은 관과 기계에 둘러싸인 작은 몸. 그 몸이 27년 동안 견뎌온 것의 무게를 진우는 이제야 가늠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복수하려던 어머니는 자신을 위해 평생을 바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수제비를 끓여주던 그 손은 법원 앞에서 수백 장의 탄원서를 쓰던 손이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아이들을 살리던 그 돈은 수제비 한 그릇 한 그릇에서 쥐어짜낸 피 같은 돈이었습니다. 진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떨림이 멈추고 눈에서 흐르던 눈물이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슬픔이 분노로, 분노가 결의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 결의의 끝에 두 개의 이름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조영자, 마성태. 진우는 전화기를 들어 비서에게 연결했습니다. 목소리는 차갑고 또렷했습니다. 눈물의 흔적은 남아 있었지만 그 아래 깔린 것은 더 이상 혼란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대로 움직여. 조영자의 모든 재산 내역, 마성태와의 거래 기록, 재개발 관련 뒷돈 흐름을 전부 확보해. 그리고 시장 전광판 사용 허가를 따내. 일주일 안에 전부 끝낸다. 전화를 끊은 진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중환자실 유리창에 이마를 갖다 대었습니다. 차가운 유리 너머로 진숙의 가느다란 숨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기다려주세요. 이번에는 제가 지킬게요. 그 한마디를 내뱉는데 34해가 걸렸습니다. 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복도 창으로 아침 햇살이 밀려 들어왔고 그 빛이 진우의 얼굴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밤새 울고 지친 얼굴이었지만 그 눈 속에는 처음으로 맑은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나흘이 지났습니다. 진숙은 고비를 넘겼습니다. 의식을 되찾은 진숙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사진첩의 행방을 묻는 것이었습니다. 간호사가 침대 옆 서랍에 넣어두었다고 알려주자 진숙은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열어 사진첩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그 청년 괜찮은 거죠?
간호사는 누구를 말하는 건지 몰랐지만 진숙의 눈에 고인 걱정이 자기 자신을 향한 것이 아니라는 건 알 수 있었습니다. 진우는 병원 근처에 머물면서도 병실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27년을 짓밟은 자들에게 값을 치르게 하는 일. 진우는 호텔 스위트룸에 임시 지휘본부를 차리고 비서와 법률팀을 소집했습니다. 조영자의 재산 구조를 보고해. 비서가 펼쳐놓은 자료는 진우의 예상보다 훨씬 방대했습니다. 조영자는 겉으로는 은퇴한 노인이었지만 실제로는 부동산 개발회사 3곳, 건설 하청업체 2곳, 그리고 시장 재개발 프로젝트에 실질적 지분을 쥐고 있었습니다. 마성태는 그 하수인에 불과했죠. 시장 번영회장이라는 직함은 조영자가 씌워준 가면이었고 마성태가 상인들을 겁박해 동의서를 모은 것도 전부 조영자의 지시였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대표님, 조영자 씨의 비자금 흐름을 추적한 결과 27년 전 양육권 소송 당시 담당 판사에게 거액이 흘러간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진우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재판 자체가 매수된 것이었습니다. 진숙이 양육권을 빼앗긴 그 판결은 법이 아니라 돈으로 만들어진 결과였던 겁니다. 진우의 이를 가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전부 확보해. 녹취록, 거래 내역, 통화 기록까지 단 하나도 빠뜨리지 마. 진우는 이틀 동안 거의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법률팀과 함께 증거를 분류하고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빈틈이 없는지 수십 번 확인했습니다. 조영자의 탈세 내역, 마성태에게 건넨 뒷돈 기록, 재개발 비리의 자금 흐름까지 한 장 한 장이 쌓일 때마다 진우의 눈빛은 더욱 차갑고 단단해졌습니다. 그리고 나흘째 되는 날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진우는 비서에게 마지막 지시를 내렸습니다. 시장 전광판 사용 허가는 완료되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1시간 사용 가능합니다. 검찰 쪽은 증거 일체를 정리한 USB와 서류 사본을 내일 아침 동시에 전달하도록 준비해 두었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호텔 창가에 섰습니다. 저 멀리 시장 골목의 불빛이 작게 보였습니다. 불에 탄 수제비 집은 아직 잔해 그대로였고 그 앞에는 여전히 철제 펜스가 서 있었습니다. 진우는 그 풍경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장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번영에 긴급 총회가 소집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마성태가 직접 연락을 돌렸고 상인들은 투덜거리면서도 시장 중앙광장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재개발 최종 합의에 대한 논의라는 명목이었죠. 조영자도 왔습니다. 검은 코트에 진주 목걸이를 두른 그녀는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 유독 이질적인 존재감을 풍겼습니다. 오른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진숙에게 서명받을 강제 이주 합의서였습니다. 화재로 가게가 전소된 지금이야말로 마지막 도장을 찍게 할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한 것이죠. 조영자는 불에 탄 수제비집 잔에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모여든 상인들 앞에서 서류를 펼쳐들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가게는 이미 끝났습니다. 이진숙 씨가 서명하든 안 하든 이 자리는 재개발 부지로 편입됩니다. 여러분의 보상금도 이 서명 하나에 달려 있어요. 상인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조영자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은 협박이었습니다. 마성태가 옆에서 팔짱을 끼고 상인들을 노려보며 무언의 압박을 더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시장 입구 쪽에서 낮은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 대가 아니었습니다. 2대, 3대, 5대. 검은 세단 수십 대가 줄지어
시장 골목으로 진입하고 있었습니다. 상인들이 고개를 돌렸고 조영자의 눈썹이 미세하게 찌푸려졌습니다. 마성태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부하에게 뭔가를 속삭였습니다. 차량 행렬이 시장 중앙광장 앞에 멈춰 섰습니다. 문이 일제히 열리고 검은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내렸습니다. 법무팀, 회계팀, 보안요원. 한 회사의 전력이 통째로 시장 한복판에 쏟아져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상인들은 입을 벌린 채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맨 마지막 차의 문이 열렸습니다.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며칠 전까지 낡은 작업복을 입고 수제비를 먹던 그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그는 전혀 달랐습니다. 쇄도우 블루 컬러의 맞춤 수트, 깔끔하게 넘긴 머리카락, 그리고 무엇보다 달라진 것은 눈빛이었습니다. 복수의 칼날도 혼란의 안개도 거친 자리에 단 하나의 감정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지키겠다는 흔들림 없는 결의. 진우는 천천히 걸어 수제비집 잔에 앞에 섰습니다. 조영자와 정면으로 마주한 것입니다. 조영자의 얼굴에 처음으로 동요의 빛이 스쳤습니다. 너 진우야? 조영자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진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잔해 위에 놓인 합의서를 집어들어 천천히, 아주 천천히 찢었습니다. 찢어진 종이 조각이 바람에 날려 조영자의 발 앞에 떨어졌습니다. 할머니, 아니 조영자 씨. 진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시장 전체를 짓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27년 전에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이제 이 시장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겁니다. 조영자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입술이 달싹거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성태는 한 발 뒤로 물러서며 불안한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진우가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신호에 맞춰 시장 중앙에 대형 전광판이 켜졌습니다. 밝은 화면이 아침 햇살을 뚫고 광장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상인 수백 명의 시선이 일제히 전광판을 향했습니다. 화면에 무엇이 뜨게 될지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조영자만이 본능적으로 알아챘는지 반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진우의 시선이 조영자를 관통했습니다. 그 눈 속에는 어머니의 27년이 담겨 있었습니다. 법원 앞에서 울부짖던 31살의 여자, 수백 장의 탄원서를 쓰던 손, 아들의 이름으로 기부하던 수제비값. 그 모든 것의 값을 지금부터 치르게 할 차례였습니다. 진우는 전광판을 올려다보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시작합니다. 전광판의 첫 번째 화면이 떴습니다. 녹취록이었습니다. 조영자의 목소리가 시장 스피커를 통해 광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마성태, 그 수제비집 할머니 완전히 쫓아내. 가게를 부수든 불을 지르든 상관없어. 대신 내 이름은 절대 나오면 안 돼. 광장이 쥐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수백 명의 시선이 조영자에게로 쏠렸습니다. 조영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저 녹음은 가짜라고. 조영자가 소리쳤지만 전광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화면이 올라왔습니다. 마성태의 계좌로 흘러들어간 돈의 흐름이 도표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출발점은 조영자 명의의 비밀 계좌, 도착점은 마성태의 개인 통장. 날짜와 금액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수제비집 난동이 있던 날, 화재가 발생하기 이틀 전, 그리고 펜스 설치 직후, 모든 사건의 배후에 돈이 오간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던 겁니다. 상인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저거 진짜야? 번영 회장이 저 할머니한테 돈 받고 깡패짓을 한 거야? 재개발 동의서도 저렇게 협박해서 받은 거잖아.
우리한테도 그랬으면서. 세 번째 화면이 떴습니다. 이번에는 27년 전의 기록이었습니다. 양육권 소송 당시 담당 판사의 계좌로 흘러간 거액의 송금 내역, 조영자와 판사 사이의 통화 기록 요약, 그리고 진숙이 법원에 제출했지만 단 한 번도 심리되지 않은 수백 장의 탄원서 사진이 한 장씩 넘어갔습니다. 진우는 전광판 아래에 서서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광장 구석구석까지 또렷하게 닿았습니다. 27년 전 이 여자는 가난한 며느리에게서 아들을 강제로 빼앗았습니다. 판사를 매수하고 거짓 신고를 넣어 어머니의 양육권을 박탈했습니다. 진우는 한 호흡 쉬고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는 평생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내 엄마는 널 팔아넘기고 도망간 나쁜 여자라고. 광장에 탄식이 흘렀습니다. 나이 지긋한 상인 할머니 하나가 입을 손으로 틀어막았고 옆에 서 있던 청가물 가게 아저씨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 아이가 접니다. 진우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증오했습니다. 어머니를 파멸시키려고 이 시장에 왔습니다. 마성태를 이용해 가게를 부수고 펜스를 쳐서 손님을 끊고 어머니의 삶을 무너뜨린 것도 전부 제가 한 짓입니다. 광장이 술렁였습니다. 진우는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죄를 숨기지 않는 것, 그것이 어머니에게 할 수 있는 첫 번째 사죄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버린 적이 없습니다. 27년 동안 이 시장 구석에서 수제비를 빚으며 단 하루도 아들을 잊은 적이 없는 분입니다. 제 이름으로 심장병 아이들의 수술비를 기부하면서 아들 대신 다른 누군가의 아이를 살려온 분입니다. 진우가 조영자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당신들이 짓밟은 건 허름한 수제비집이 아닙니다. 내 어머니의 인생입니다. 그 한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마성태가 움직였습니다.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른 마성태가 부하에게서 강목을 빼앗아 들고 진우를 향해 돌진해 온 것입니다. 이 개새끼가 감히. 강목이 진우의 머리를 향해 내리꽂혔습니다. 진우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왼손을 들어 강목을 정면으로 받아냈습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손바닥이 찢어지고 피가 흘렀지만 진우는 강목을 움켜쥔 채 놓지 않았습니다. 마성태의 눈이 공포로 벌어졌습니다. 진우의 눈 속에 서린 것이 분노가 아니라 연민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결국 이용당한 겁니다. 하지만 동정은 하지 않겠습니다. 진우가 강목을 비틀어 빼앗는 순간 시장 입구에서 사이렌 소리가 울렸습니다. 검찰 수사관들이 밀려 들어왔고 동시에 진우의 법률팀이 준비한 고발장이 낭독되었습니다. 조영자에 대한 혐의는 탈세, 뇌물공여, 양육권 관련 재판 매수, 재개발 비리 및 폭행교사. 마성태에 대한 혐의는 재물손괴, 방화교사, 폭행 및 협박이었습니다. 조영자는 수사관들이 다가오자 뒷걸음질 쳤습니다. 진주 목걸이를 움켜쥔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내 변호사를 부를 거야. 이건 부당한 체포야. 하지만 수사관은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영장을 제시했습니다. 조영자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광장에 모인 상인들 사이에서 누군가 박수를 쳤습니다. 1명, 2명, 3명. 박수 소리가 파도처럼 번져나갔습니다. 그 박수 속에는 그동안 마성태에게 겁박당하며 억눌려왔던 상인들의 분노와 안도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마성태는 도망치려 했지만 보안 요원들에게 제지당했습니다. 바닥에 넘어진 마성태의 얼굴에 흙이 묻었고 수갑이 채워지는 동안 그는 연신 조영자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다 당신이 시킨 거잖아.
나한테 뒤집어 씌우지 마. 조영자와 마성태가 검찰 차량에 실려 시장을 빠져나가는 동안 상인들의 야유와 함성이 골목을 가득 채웠습니다. 진우는 그 광경을 지켜보면서도 통쾌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가슴속에 남은 것은 후련함이 아니라 무거운 책임감이었습니다. 악당들을 쓰러뜨린 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해야 할 일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진우는 피가 흐르는 왼손을 오른손으로 감싸 쥔 채 수제비 집잔에 앞에 섰습니다. 불의 타반쯤 무너진 벽, 그을린 간판, 재가 된 밀가루. 그 폐허 위로 아침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오래도록 그 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곳에서 어머니가 27년을 버텼습니다. 이곳에서 수제비를 빚으며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이제는 진우가 이곳을 지킬 차례였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뒤 진우는 시장을 빠져나와 곧장 병원으로 달렸습니다. 차 안에서 진우는 피가 묻은 왼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조영자의 수갑찬 얼굴도, 마성태의 비명도, 상인들의 박수 소리도 이미 머릿속에서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진우의 머리를 채우고 있는 것은 단 하나, 어머니의 얼굴뿐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진우는 로비를 가로질러 엘리베이터 앞에 섰습니다. 진숙은 며칠 전 중환자실에서 나와 VIP 병동으로 옮겨진 상태였습니다. 진우가 최고급 1인실을 배정해달라고 지시했었죠. 의식이 돌아온 후에도 진숙은 기력이 없어 대부분의 시간을 잠들어 보내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매일 병원에 와서 병실 문 앞까지 갔다가 손잡이를 잡지 못하고 돌아서곤 했습니다. 어떤 얼굴로, 어떤 말로 어머니를 마주해야 할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VIP 병동층에 멈추고 문이 열렸습니다. 진우가 한 발을 내딛는 순간 복도 저편에서 소란이 들려왔습니다. 환자분, 안 됩니다. 아직 몸이 회복되지 않으셨어요. 간호사의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진우의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복도를 돌아서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진우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진숙이 병실 밖에 나와 있었습니다. 환자복 차림의 맨발이었고 한 손으로는 복도 벽을 짚고 다른 손에는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비닐봉지 안에는 사진첩이 들어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팔을 잡으며 말렸지만 진숙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이런 비싼 병실에 저 같은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진숙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연기를 마셔 쉰 목에서 나오는 소리는 바람 빠지는 것 같았고 맨발의 발끝이 차가운 병원 바닥 위에서 파르르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진숙은 한 발 한 발 복도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누가 이 병실값을 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신에게는 이런 돈을 쓸 자격이 없다고 수제비 가게로 돌아가야 한다고 중얼거리면서요. 진우의 코끝이 시큰했습니다. 27년 동안 아들의 이름으로 거액을 기부하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단 한 푼도 쓸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불에 탄 가게로 돌아가겠다는 것도 비싼 병실이 부담스럽다는 것도 전부 이 사람다운 일이었습니다. 진숙이 비틀거리며 두어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복도 끝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수트는 먼지투성이었고 왼손에는 피가 묻은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눈은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그 눈 속에 담긴 빛은 며칠 전 가게에 찾아왔던 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차가움도 냉소도 증오도 사라진 자리에 오직 하나의 감정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진숙의 손에서 비닐봉지가 미끄러져 내렸습니다. 사진첩이 바닥에 떨어졌지만 주울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달싹거렸습니다. 진우야. 그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는 27년 동안 빈 가게에서, 시장 골목에서, 새벽 주방에서 수만 번 되뇌었던 것과 같은 떨림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그 이름이 허공으로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받아줄 사람이 있었습니다. 진우는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그리고 진숙 앞에서 멈춰선 뒤 먼지투성이 바닥 위에 두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천만 원짜리 수트 바지가 차가운 병원 바닥에 닿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진우는 진숙의 상처난 발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거칠고 갈라진 발이었습니다. 27년 동안 새벽마다 가게 앞을 쓸고 시장 골목을 오가며 닳고 다른 발이었습니다. 화재 때 생긴 화상 자국이 아물지 않은 채 붉게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진우의 입에서 그 두 글자가 흘러나왔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34해 만에 처음으로 내뱉는 호칭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진숙의 발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한 방울, 또 한 방울. 34해의 분노와 증오와 외로움이 그 눈물에 실려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진숙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 속에 원망은 단 한 조각도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진숙은 떨리는 손을 내밀어 진우의 머리카락을 쓸어넘겼습니다. 아주 오래전 갓난아기의 이마를 쓸어주던 것과 똑같은 손놀림이었습니다. 원망 같은 거 없어. 하나도 없어. 진숙의 목소리가 흐느낌 사이로 새어나왔습니다. 내가 살아서 이렇게 건강하게 서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진숙은 몸을 앞으로 기울여 진우의 머리를 가슴에 끌어안았습니다. 밀가루와 된장 냄새가 밴 낡은 환자복 위로 진우의 얼굴이 파묻혔습니다. 그 품에서 진우는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소리를 죽이려 했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울음이 몸 전체를 뒤흔들었고 진숙은 그 울음이 잦아들 때까지 아들의 등을 토닥거렸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마치 잠투정하는 갓난아기를 재우듯이. 병원 복도에 바람이 스쳤습니다. 창문 사이로 들어온 햇살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바닥에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간호사가 멀찍이서 그 장면을 지켜보다가 소리 없이 돌아섰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시장 재개발은 진우의 주도로 새롭게 설계되었습니다. 상인들이 쫓겨나는 대신 기존 가게를 유지한 채 시설만 현대화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조영자의 몰수된 재산은 시장 상인들을 위한 기금으로 전환되었고 마성태가 협박해 받아냈던 동의서는 전부 무효 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제비집이 있던 자리에는 거대한 건물이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쇼핑몰도 오피스 빌딩도 아니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소아 심장 전문 병원이었습니다. 건물 정면에 새겨진 이름은 이진숙 심장병원. 진숙이 아들의 이름으로 기부하며 살려온 아이들의 마음을 이어받아 더 많은 아이들에게 새 생명을 선물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노을이 병원 건물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병원 옥상 정원의 벤치에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진숙이 집에서 직접 빚어온 수제비가 스테인리스 냄비에 담겨 김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진우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입 떠서 입에 넣는 순간 진우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1년 전 가게에서 먹다 남긴 그 맛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34해 전 어머니의 품에서 처음 맛본 것과 같은 맛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따뜻하고 담백하고 그러면서도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지는 맛. 진우는 숟가락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남기지 않았습니다. 한 숟갈,
또 한 숟갈. 국물 한 방울까지 깨끗하게 비웠습니다. 그리고 빈 냄비를 내려놓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34해를 살면서 한 번도 짓지 않았던 웃음이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맑고 거리낌 없는 웃음. 진숙은 그 웃는 얼굴을 바라보며 앞치마 끝으로 눈가를 살짝 훔쳤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어깨에 기대어 먼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노을이 두 사람의 뒷모습을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주황빛과 보랏빛이 뒤섞인 하늘 아래 나란히 앉은 두 개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27년을 돌고 돌아 겨우 나란히 앉은 어머니와 아들의 그림자가 바람이 불었습니다. 병원 정원의 꽃잎이 날려 두 사람의 머리 위로 흩뿌려졌습니다. 진숙이 나직이 말했습니다. 수제비 더 먹을래? 진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네, 어머니. 그 대답 속에 담긴 것은 수제비 한 그릇의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다시는 놓지 않겠다는 약속이었고 앞으로 남은 모든 날을 함께하겠다는 고백이었습니다. 노을이 저물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아침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문학의 거장 빅토르 위고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것, 그것은 행동하는 것이라고. 27년 동안 말 한마디 건네지 못하면서도 수제비를 빚고 탄원서를 쓰고 아들의 이름으로 누군가의 심장을 뛰게 한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이진숙. 그리고 그녀가 빚은 수제비의 온기는 이제 아들의 가슴 속에서 영원히 식지 않을 겁니다. 가슴에 남는 한마디가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럼 다음에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